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바른중대재해대응센터의 김지희 변호사입니다. 저희 웨비나를 듣기 위해 참석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저희 법인 중대재해대응센터가 준비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귀사의 대응 전략은 이라는 주제의 웨비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션인 최근 판례 분석 및 시사점은 이상진 변호사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이상진 변호사님은 의정부지검과 부산지검에서 공안부장 검사를 역임하셨고 현재 저희 법인 중대재해대응센터의 센터장을 맡고 계십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바른에서 방금 소개받은 것처럼 중대재해대응센터 센터장을 맡고 있는 이상진 변호사입니다. 약 220곳의 크고 작은 회사에서 웨비나 참가 신청을 해주신 점 무척 감사하게 생각드립니다. 그리고 여전히 중처법에 대한 관심과 의문이 많다는 점을 느끼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시행 전과 다름없이 많은 중대재해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 센터도 재작년 컴플라이언스 구축 작업부터 현재까지 수사 및 재판 대응, 그리고 지금도 지금 재판 시의 법이 유예 기간까지 합쳐서 2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불안하신 회사에서는 컴플라이언스가 잘 되고 있는지, 자기들이 대응을 잘 회사에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저희에게 그 자문을 맡겨서 지금 그런 부분도 여전히 저희가 하고 있어서 굉장히 바쁜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작년 하반기에 그 처벌 위주 중처법 적용보다는 예방 위주로 방향 전환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특별한 후속 발표가 없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경영 책임자 처벌 규정의 개정까지는 여론 등을 살펴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튼 경영 책임자가 경영 책임자 처벌 규정의 개정 전까지는 모든 사업장에서 중처법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에 만전을 기하여 불행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중처법으로 처벌을 받지 않거나 부득이하게 처벌을 받더라도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대응을 잘 해야 할 것입니다. 저희가 사전 질의를 받았는데 그 1호 질의가 바로 대표이사가 중처법으로 구속을 피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라는 걸 물어보실 정도로 아마 회사에서는 가장 그 부분이 관심이 크실 겁니다. 사실상 뭐 구속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 법에서 요구하는 그 컴플라이언스를 잘 구축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잘 구축해서 실제로 이행을 해야 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불행히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합의를 최우선시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는 그렇더라도 뭐 재해자가 한 3명 이상 정도 나온다면 굉장히 뭐 쉽지는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가기관이긴 하지만 저희가 대응해서 지금 무혐의 의견으로 송치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 사건을 보면 상당히 준비가 잘 돼 있고요. 그 규정이라든지 그런 게 굉장히 잘 마련되어 있고 그거에 대해서 이행도 상당히 충실히 했습니다. 그런 것으로 봐서는 비록 노동부가 수사의 방향을 상당 부분 정해놓고 한다는 생각은 들지만 정말로 구축이 잘 되고 이행이 잘 됐다면 무혐의 의견 송치도 가능하다고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수사 및 재판 대응 과정에서 느낀 점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현재 연매출 약 1,000억 원 이하의 회사들은 사실상 중처법 대응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예 뭐 그 컴플라이언스가 구축, 안전보건 확보 의무가 구축이 뭐 되지 않았다든지 아니면 됐어도 상당 부분 불안전하다든지 아니면 일부만 형식적으로 좀 대비한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좀 애로점들이 좀 상당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내년 1월 27일 이후에는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중처법 적용이 확대되게 돼 있어서 만약에 그렇게 확대된다면 소규모의 회사의 경영 책임자의 경우에는 중대재해 발생 시
거의 모두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좀 앞섭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저희 센터에서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을 위한 시스템 구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과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특히 주의해야 할 사항 등을 설명해 드리고자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판례가 2건 나오긴 했지만 그걸 확립된 판례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일부 설명은 저희 센터 소속 변호사님들의 개인적인 견해가 들어있어서 실제 수사나 재판 결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이해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내용 설명에 앞서서 저는 최근에 선고된 2개의 중처법 관련 판결 내용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언론에 보도되어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 사건은 지난 4월 6일 고양지원에서 중대재해처벌법 1호 판결이 선고된 사례를 했습니다. 이게 판결문이고요. 이 사례의 사건을 간단하게 사실관계를 말씀드리면 2022년 5월 14일 그러니까 중처법 적용되고 채 4개월은 지나지 않았습니다. 3개월 한 중간 20일 정도 지난 시간에서 상시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고양시 소재 요양병원 증축공사를 81억 3천여만 원에 도급받아 고정앵글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사한 사건이었습니다. 공사 금액이 50억 이상이 되므로 2년 유예 기간을 적용을 받지 않고 중처법 적용 대상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판례는 선고 결과는 건축회사 A의 대표이사 갑이 경영 책임자로서 중처법 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선고받았습니다. 네, 그 판결에서 지적한 그 이행하지 못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에 대해서는 일단 3호인 유해 위험 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 절차를 마련하지 않았다. 5호인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 등의 평가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 그리고 8호인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 요인 제거 등 대응 조치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3가지였습니다. 일단 3호를 보면 최근에 상공회의소에서 분석한 내용을 보면 노동청에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34건 중 82.4%에 해당하는 28건이 위험성 평가를 하지 않았다는 것에서 원인을 찾았습니다. 실제로 그 중대재해가 발생을 하면 노동청이 수사를 할 때 그 산업안전보건법이랑 같이 수사를 하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그 주의 의무 위반을 찾으려면 결국은 유해 위험 요인, 즉 위험성 평가를 제대로 했느냐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중점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3호는 항상 유의해야 될 사항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8호, 여기서 8호가 나왔는데 8호는 사실상은 이 사건이 중처법이 시행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 매뉴얼을 아예 마련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최근에는 중처법이 시행된 지 꽤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규모 이상의 회사에서는 이 작업 중지나 근로자 대피 이런 매뉴얼을 대부분 마련해서 실제로 비상훈련까지 다 하고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자문이 들어왔을 때 대부분 이런 시나리오까지 다 작성해서 해드렸고요. 예. 이 3가지를 판례에서는 그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지키지 못했다고 그 지적을 했는데 이 대표이사는 이 부분에서 다 자백을 했습니다. 자백을 했고 그다음에 이 회사는 이 3가지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일선에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어느 정도까지 이행을 해야 이행을 제대로 한 것이냐라는 것에서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하시고 있을 겁니다. 한데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상 어떤 판례가 있지 않기 때문에 일도 양단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지금 대부분의 지금 여기서는 자백한 사례고 또 그렇고 0단계부터 10단계까지 있다고 했을 때 아예 여기는 갖춰주지 못한 그러니까 아무것도 갖추지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걸 또 자백도 했고 했기 때문에 다 인정된 사례였습니다. 다만 50%를 이행을 했다. 그러니까 규정 같은 거 다 갖춰놓고 그거에 어느 정도 이행을 했다라고 했을 경우 과연 이게 그 중처법상 의무 이행을 못한 것으로 수사기관에서 판단할 수 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예 없으면 당연히 그건 죄가 되는 거지만
그 절차를 만들어 놓고 그 이행을 어느 정도 했다면 그 기소하기까지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것은 전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 방금 말씀드렸던 그 세 가지 그 미이행 안전보건 확보 의무에 대해서는 그 지금 앞에 말씀드렸던 위험성 평가 부분, 3호 부분은 모든 사건에서 수사를 하기 때문에 항상 유의해야 될 점이고, 5호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춘 회사들도 그 규정은 두고 있고, 하지만 그 적용하는 데 있어서 약간의 애로사항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의 인사까지를 다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 사건에서는 아예 그런 규정조차를 갖추지 못했지만 현재 규정을 갖추고 있는 회사들도 이게 그러니까 상을 주는 데까지는 다 이행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 사람을 전보를 할 것이냐, 그러니까 이 현장에서 일하던 사람을 내근직으로 돌릴 것이냐 아니면 아예 해고를 할 것이냐까지는 지금 거의 이행을 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러나 다만 그런 부분까지 노동청에서는 어떻게 판단할지, 그러니까 그게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인사조치를 해라는 것까지로 저는 보고 있는데 이거는 해석하는 사람들이 다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그 첫 번째하고 두 번째는 잘 지금 이행을 잘 못 지키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그다음에 시행령 4조 1항 9호인 수급인의 안전보건 관리 능력 관련 의무를 잘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김지 변호사님은 앞에서 말한 3호, 5호, 9호 정도 위주로 한 4개 정도 가장 많이 일선에서 지키지 못하는 것 위주로 아마 설명을 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면 연매출 100억부터 1000억 원 규모의 사업장에서는 대부분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시스템 마련이 거의 전무하거나 아니면 어떻게 해서 시스템을 마련을 했는데 그 이행을 인력이든 뭐가 부족해서 그렇든 하여간 잘 이행이 안 되고 있는 것은 실정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판례는 4월 26일 날 마산지원에서 판결이 하나 선고가 되었습니다. 이 판결이 지금 상당히 언론이나 이런 데서 지금 문제가 많이 됐었던 건데요. 이게 지금 보면 사실관계를 먼저 보면 그 상시근로자 34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A사의 영역 내에서 그 회사 범위 내에서 2022년 3월 16일 실제로 이거는 그 중초법이 시행된 지 2달이 채 안 지났을 때입니다. 2022년 3월 16일 도곡공사를 수행하던 수급인의 회사의 근로자가 낙하하는 방연판에 협착사를 당한 사례였습니다. 여기서 도급 A사의 대표이사가 경영책임자이자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로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판례가 판단한 미이행 안전확보 의무는 5호인 안전관리자 등의 평가 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하였다. 여기도 이제 아예 마련하지 못한 겁니다. 아까 그 판례하고 겹치죠, 이거는.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렸듯이 9호 잘 이행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역시 여기서도 수급인의 안전보건 관련 의무 절차, 점검 절차 기준 등을 마련하지 못했다. 그다음에 점검하지 않았다라는 이 두 가지의 중처법상의 확보 의무가 기소가 되었고 여기에 대해서는 A사 대표이사가 다 자백을 했습니다. 사실상 뭐 3호나 다른 것도 아마 수사를 했다면 기소가 됐을 수도 있습니다. 추가로. 그러나 기소는 어쨌든 5호와 9호로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도급회사의 A사 그의 별도의 현장 소장이나 공장장이 없었기 때문에 대표이사인 갑이 현장 소장이나 공장장의 역할까지 한 것으로 보이고 아울러 갑은 중량물 작업인 방열판 작업이 반복됐다는 사실, 그다음에 중량물 작업으로 그 작업이 위험하다는 사실 등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야 산업안전보건법상 구체적인 주의 의무 위반의 그 주의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마 그런 것 때문에 대표이사가 이례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죄뿐만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하고 업무상 과실치사죄 이 세 가지 죄명으로 기소가 됐던 사건이고요. 그 다음에 그 법원에서는 실형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을 했습니다.
이 아까 말했지만 미이행 의무에 대해서도 대표이사는 다투지 않았습니다. 자백을 했고, 그다음에 의무 이행 정도에 관해서도 다투지 않았고, 그다음에 이 사건 역시 아까도 유족과 합의가 됐지만 이 사건도 유족과 합의가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피고인 입장에서는 실형이 나온다는 생각까지는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상. 그러나 이 사건의 판결문을 쭉 읽어보고 양형인자를 보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능합니다. 물론 유리한 그 양형인장으로는 피해자 과실도 좀 있었고 합의 및 처벌론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 사건과 관련된 과태료 납부했고 안전보건관리자,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 사건 발생한 이후에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지금 5호에 대한 그 평가 기준도 마련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그 피고인에 대해서 안 좋은 양형 같은 걸 보시면 갑이 대표이사로서 경영 책임자에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였고, 그다음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에서 본인이 통상은 현장소장이나 공장장이 받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벌금형이 그 전에도 3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 아까 그 사고 난 날이 3월 16일이었는데 이 당시에 갑은 1심 산업안전보건법으로 1심을 받고 있는, 그러니까 다른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 1심에서도 집행유예 선고가 됐었는데 다행히 항소해서 벌금형이 선고됐던 사례거든요. 그러니까 재판 중에도 또 이런 게 발생했다는 점. 그다음에 그 이 사건이 있으면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그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이후에 그 산업안전보건 그 점검을 갑니다. 근로감독관이. 근데 그 점검을 갔었는데 3개월 후에 점검을 갔었는데 다시 그 실시된 안전점검에서 21개 항목에 대한 위반 사항이 그 적발이 됐습니다. 근데 그 적발된 게 사건이 아마 늦게 처리돼서 그런지 이 중첩법 사건과 병합돼서 그러니까 같이 기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재판하는 판사도 그걸 다 같은 공소장에서 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 회사는 너무 안전보건에 대한 노력이 거의 없는 거 아닌가라는 판단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법정 구속이 실형 1년의 법정 구속이 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 최초 실형이 선고돼서 언론에서도 많이 회자가 됐었고, 그래서 아마 일선에서도 굉장히 좀 그 의아해했던, 그리고 또 걱정도 많이 하는 그런 판결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좀 더 안전보건 확보 의무의 이행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불어서 최근에 그 산업안전보건법으로만 기소되었던 대표이사가 그 실형이 선고된 그 사례가 있었어요. 지난주인데요. 그 6월 7일 날 그 전 인천항만공사 사장님이 산업법 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실형을 받고 역시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노동에 대해서 대표이사에 대해서 중첩법에서 산업법 사건으로 가서 모두 실형이 선고되는 거 아니냐라는 또 불안감이 더 증폭되고 있는 건데요. 뭐 제가 판결문을 구하지는 못했지만 그 언론에서 회자된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봤을 때 꼭 그렇지는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모든 뭐 중첩법이나 산업법이 발생한다고 해서 대표이사가 책임이 있을 때, 유죄 선고됐을 때 법정 구속이 되고 실형이 선고된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사건도 보면 그 일단 그 전 인천항만공사 사장님은 원청 대표이사로서 구체적인 안전 관련 의무가 인정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산업법상 유죄가 선고됐겠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원청 입장에서는 이게 원청 책임이 아니다고 아예 그 책임 자체를 부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합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유족과 합의가 되지 않았고 그다음에 불행히도 2016년과 2017년에도 유사한 사고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망 사고가 발생됐고 그런 것이 좀 그 양형이 많이 고려가 된 것 같다. 역시 이것도 특이한 케이스고, 또 이게 원청에서도 만약에 자기 책임이 없다고 다퉜을 때 분명 이유가 있었으니까 다퉜을 텐데 이것도 역시 항소심을 좀 지켜봐야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그 최근에 저희 그 노동부의 그런 진행 상황과 그다음에 최근 나온 판결 2개, 중첩법에 대한 판결 2개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저희 설명은 이 정도로 줄이고 다음은 저희 센터 소속 변호사님들께서 수사 대응 그리고 중첩법 관련해서
회사는 어떤 그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질의응답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두 번째 세션은 최근 수사 동향 및 대응 방안이라는 주제로 강태훈 변호사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강태훈 변호사님은 대전지검 및 수원지검에서 안산지원에서 산업재해 전담 검사를 역임하신 수사 전문가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법무부인 바른 중대재해대응센터의 강태훈 변호사라고 합니다. 제가 설명드릴 그 내용은 최근 수사 동향 및 대응 방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제 사고가 발생하고 난 다음에 이제 수사가 이루어지면 어떻게 대응하는지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저희 중대재해대응센터도 지금 여러 건의 수사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국립대학교도 있었고요, 공공기관도 있었고 그렇지만 제일 많은 곳은 확실히 이제 건설사들의 중대재해 대응에 대해서 수사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드릴 내용 중에는 먼저 사전 대응과 그 다음에 사후 대응을 나눠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그 이상진 변호사님께서 설명하신 판결 중에도 이 사전 대응을 하지 못한 부분을 중대재해 대응과 관련해서 의무 위반으로 의유를 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전 대응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의 대응, 특히 지금 현재 수사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호에 보면 재해가 발생했을 때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의무가 부과되어 있고, 이걸 좀 구체화한 시행령 제4조 제8호에 보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다음 항목의 조치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해당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매뉴얼을 마련을 하고 그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해야 됩니다. 수사가 이루어지면 사고가 발생을 했고 그 사고 발생에 관해서 응급 구호 조치를 이루어졌을 때 나중에 관련자들을 소환해서 수사기관, 노동청이나 경찰에서 물어보는 그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매뉴얼이 있느냐?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매뉴얼에 따라 조치가 이루어졌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가 이루어집니다. 이 매뉴얼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요 가나 다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맨 먼저 중요한 거는 작업을 중지해야 됩니다. 그 매뉴얼에 작업을 중지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작업 중지를 함에 있어서 근로자가 당연히 작업 중지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꼭 현장 소장이나 관리 감독자가 작업을 중지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그 사고를 목격하거나 목격한 분이 상황을 전파하면서 작업을 중지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근로자를 대피시키고 위험 요인 제거 등 대응 조치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는 순서적으로는 구호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상황이 전파돼서 작업이 중지되고 동시에 구호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 이후에 유사한 작업을 하고 있거나 그 옆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근로자들을 대피시키고, 그다음에 거기서 발생했을 때 위험 요인이 있었다면 그게 지속되지 않도록 제거하는 대응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매뉴얼에 규정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위험 요인 제거 등 대응 조치가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와 유사하게 같이 갈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이 순서이거든요. 근데 1번과 2번은 아마 다 한꺼번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 3번은 구호 조치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매뉴얼을 마련을 하고 사전에 마련하고 이 매뉴얼대로 조치되느냐는 반기 1회 이상 점검하도록. 그러니까 어떻게 점검하느냐? 모의 훈련을 하라는 겁니다. 예비군 훈련, 뭐 민방위 훈련 하듯이 반기 1회 이상 실제 사고 상황을 가정을 해서 여러 가지 사고가 있겠죠. 전도, 낙하, 붕괴 뭐 이런 부분들 우리 사업장에서 또는 공사 현장에서 많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상황을 설정을 하고 각 그 매뉴얼에 있는 부분대로 훈련이 이루어져서 실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렇게 조치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당연히 모의 훈련을 하는 거에 있어서 모의 훈련을 하고 난 다음에는 모의 훈련 실시 후에 미비점이 생기면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뉴얼과 관련해서 비상조치 및 재조사 관련 처리 지침을 구비하는 것도 저희가 권고드리는 사항이고요. 재해가 만약에 발생했을 때는 재해가 발생했을 때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확인, 그 다음에 사고 사례를 다른 현장에 전파하고 교육하는 규정도 마련해 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게 이제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에 포함이 될 겁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매뉴얼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면 요 관련해서 매뉴얼에 꼭 이런 부분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겁니다. 중대재해 사고 발생 시 무엇보다도 신고, 작업 중지, 응급 구호 조치, 보고 및 현장 대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고가 발생을 하면 당연히 신고가 이루어지고 작업이 중지되고 구호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여기서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노동청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중대산업재해 발생 보고를 해야 됩니다. 24시간 안에 해야 되고 발생 보고가 이루어지면 중대재해와 관련돼서 노동청, 경찰, 해당 경찰서의 형사과에서 제일 먼저 옵니다. 와서 현장에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졌는지 관련자들을 면담을 하고 필요시 조사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자료들을 제출받아 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과 있어서 보고 및 현장 대응이 굉장히 그래서 중요하고 따라서 그 보고 및 현장 대응과 관련돼서 아레나를 다 사전에 구비하셔서 협력업체하고 업무 분담을 어떻게 한다든지 본사와는 어떻게 연계해서 대응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규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고 후 조사 대응을 위해서는 출입자 통제 및 현장 보존, 목격자 진술 확보 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수사 대응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잠시 후에 제가 수사 대응과 관련해서 설명드릴 때 이게 왜 중요한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사를 대응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피해자의 유가족에 대해서도 어떻게 대응할 건지에 대한 규정도 함께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고별 시나리오를 작성을 해서 반기 1회 이상 모의 훈련을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기 1회 이상 모의 훈련 하지 않으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행령을 위반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수사 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이제 컨설팅을 해드릴 때 저희가 이제 시나리오와 관련돼서 이런 방식으로 대응반을 꾸리고 그 부분들과 관련해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야 되는지를 설명드리는 예입니다. 시나리오에서 보시면 상황이 발생하면 최초 발견자가 상황을 전파하고 현장을 보존하고 불필요한 인원을 통제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원반, 구호반, 복구반이 빨리 응급조치를 하고요. 그다음에 상황을 본사와 또 현장 담당자에게 전파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사고 원인 및 피해 조사는
이제 구호 조치가 다 이루어지면 통제반 등에서 피해 조사를 해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사고 원인이 무엇인지를 파악을 하는 건데, 사고 원인을 파악을 하려면 목격자 등의 진술 등을 들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 다 아시겠지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을 하면 노동청에서는 작업 중지를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그 작업 중지는 일부 작업 중지가 있고 전면 작업 중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 전면 작업 중지 같은 경우는 그 피해가 중대재해가 굉장히 중한 경우, 많은 분들이 사망을 하거나 또는 붕괴처럼 그 접근하기 하면 안 되는 상황인 경우에는 전면 작업 중지도 이루어집니다. 작업 중지가 이루어지고 나면 작업 재개를 위해서는 노동청에서 관련된 심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 심의를 받기 위해서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려면 당연히 현장에서 사고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을 해야 될 것이고, 이를 본사에서 검토를 하고 최종적으로 대책을 어떻게 이행하는지 이 이행 사항을 노동청에 또 보고를 합니다. 물론 이거와 관련해서 또 현장에서 실제 대책을 이행했는지 이행 사항을 보고를 해서 본사는 이걸 확인하고, 만약에 필요하면 미비한 점이 있으면 보완을 요청을 하고요. 보완 요청까지 된 사항을 확인한 후에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해서 전파 또는 교육을 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네, 두 번째 세션 잘 들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션인 안전보건관리체계 운영 시 이슈 관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강의 발표를 맡은 김지희 변호사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논의는 저희의 지난 웨비나나 그 외 다른 루트를 통해서 많이 접하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는 법에서 요구되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그냥 간단히 개관을 한 뒤에 실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수사 과정에서 주로 문제되고 잘 이행되지 않았다고 평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보건 확보 의무 관련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것은 법이 경영 책임자에게 부여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을 담보할 수 있도록 기업 내부의 시스템을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전 질문에서 원청과 하청의 차이를 묻는 질문이 있었는데, 중처법은 원청이나 하청에 상관없이 각각 이와 같은 시스템을 갖춰야 하는 것이고, 2024년 1월 27일부터는 3년간의 유예기간이 있었던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인 사업, 또 건설업의 경우에 공사금액이 50억 원 미만인 공사에도 다 적용이 되기 때문에 아직 이와 같은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한 경우에는 서둘러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스템을 구축해 두어야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평가가 되거나 고의가 부정되는 등으로 범죄 혐의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고요. 범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유리한 양형 사유로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을 구축함에 있어서 가장 핵심은 법에서 요구되는 상황을 부족하지 않지만 넘치지도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즉 법령상 의무가 누락되거나 미흡하다라는 평가가 받지 않도록 구축을 해야겠지만, 내가 지킬 수 없는 그냥 이상적인 시스템만 만들어만 두는 것은 이거는 만드나 마나 한 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자의 기업 환경에서 지킬 수 있을 정도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럼 법에서 부여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전체적으로 개관을 해보겠습니다. 안전보건 확보 의무는 총 15개의 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12개의 시스템을 마련하면 됩니다. 사전 질문 중에 법 제5조도
5조 도급 용역 위탁의 경우에 관한 질문을 주신 분이 있는데 5조도 이제 4조를 그대로 따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4조에 따른 의무만 잘 이행하면 되고 네, 그 4조와 5조의 차이는 도급 용역 위탁 관련 종사자가 사고가 발생했을 때 나중에 법 적용을 뭐 4조로 할 것인지 5조로 할 것인지 정도의 차이만 있지 5조 때문에 별도로 이행을 해야 할 다른 의무가 생긴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시행령 4조 1항 각호 의무들 중에서 비교적 의무 이행이 용이하거나 잘 되고 있는 부분만 간단히 살펴보고 나머지 집중적으로 볼 부분들은 그 뒤에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행령 4조 1호는 안전 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 방침을 세우라는 것인데 이는 거의 대부분의 회사에서 비교적 잘 이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호의 전담 조직도 전담 조직을 두어야 하는 정도의 규모의 회사에서는 대체로 전담 조직을 두고 잘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4호에서는 안전보건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용도에 맞게 잘 집행하라라는 내용인데 이때 필요한 예산의 기준이 조금 애매하긴 하죠. 그런데 건설업 같은 경우에는 산안법 제72조에서 규정된 산업안전관리비가 이릉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이 산업안전관리비는 적어도 전부 다 사용되도록 관리를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력이 된다면 현장에서 이렇게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를 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본사에 조금 두고 이를 적절히 집행하는 절차를 마련해 둔다면 이 중처법 위반 관련 수사를 받을 때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7호는 종사자의 의견 청취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의견을 들어서 재해 예방을 할 수 있는 상황이면 이를 개선하라라는 취지의 조항입니다. 이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각종 회의들을 통해서 적절히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설업의 경우에는 뭐 노사협의회나 명일안전회의, TBM 등의 회의가 아주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회의에서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적절히 반영하는 그런 절차를 마련해 두면 충분히 이행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8호는 두 번째 세션에서 이제 강태훈 변호사님께서 자세히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같은 그런 비상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그에 따라서 훈련을 하고 이를 반기 1회 점검하라라는 내용입니다. 하청업체의 경우에는 이제 비상 대응 매뉴얼을 따로 마련해 두기 어려운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 그 도급인 회사가 마련한 비상 대응 매뉴얼을 샘플로 가져와서 적절히 우리 그 작업 환경에 맞게 조금 수정을 하고 도급인 회사에서 비상 대응 훈련을 할 때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그 자료를 남겨두면 이게 이행했다라고 저희가 자료로 제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머지 노란색으로 표시된 시행령 3호, 5호, 6호, 9호는 실제 수사 과정에서 가장 많이 문제가 되고 전 나름대로 우리는 준비를 잘 해놨다라고 생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이행되지 않았다라고 지적이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시행령 4조 3호는 사업장의 위해 요인을 찾아서 개선하고 이를 반기 1회 점검하라는 것인데 이러한 절차가 위험성 평가를 하고 있으면 그 위험성 평가로 대체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체로 모든 회사에서는 최초 평가 그리고 정기 평가 이외에도 합동 점검, 명일 안전회의, TBM 등의 명칭으로 사실상 수시로 위험성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건 몰라도 위험성 평가는 아주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고용노동부에서는 이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이 이 위험성 평가 제도를 실질적으로 이행하는 것이다라고
보고 실제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가장 중점적으로 가장 오랫동안 가장 면밀히 조사를 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따라서 현장에서 이 위험성 평가가 진짜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항상 예의주시를 하고 위험성 평가가 그냥 형식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 이제 그 현장에서는 뭐 중량물 작업이나 타설 작업이나 이런 위험 공정들도 또 밀폐 공간에서 일어나는 작업들도 실제 그냥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그냥 늘상 해왔던 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순간 이제 방심을 하게 되고 위험성 평가도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험성 평가를 뭐 하기는 했지만 서류 작업은 일주일치씩 이렇게 미뤄서 한꺼번에 정리를 한다거나 작업을 시행하기 전에 구조 검토가 필요한 작업인데 구조 검토서가 나오지도 않았지만 공정이 바쁘니까 곧 나올 거니까 그래 작업부터 하고 구조 검토서 나중에 받자 뭐 이렇게 하는 경우나 또 현장 소장이나 안전보건 관리자가 휴가를 가야 되거나 뭐 교육을 가는 상황인데 위험 작업이 있는 경우 이때도 적절히 뭐 대직자나 그 절차를 이렇게 잘 인계하지 않고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런 순간 사고가 발생하면 그 자체로 산안법 위반 이 성립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중처법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소규모 회사라 하더라도 위험성 평가는 반드시 실질적으로 시행해야 되고 또 위험성 평가에는 그 현장 작업자가 반드시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반기 1회 이상 점검을 하라라고 했기 때문에 본사의 그 전담 직원이 현장에 가서 위험성 평가 관련 업무가 잘 진행되었는지를 점검하고 이를 대표이사에게 보고하는 시스템을 마련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보고 자료들도 잘 정리를 해 두어야겠습니다. 위험성 평가와 관련해서는 노동부 고시인 사업장 위험성 평가에 관한 지침이라는 그 고시가 있는데 이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반드시 그 지침을 좀 찾아서 숙지를 하고 그에 따라 위험성 평가가 잘 이루어지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행령 4조 5호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등에게 책임과 권한, 예산을 주되 평가 기준을 마련해서 적절히 평가 관리하라라는 조항입니다. 즉 현장 소장 등한테 안전에 관해서는 그 인사와 예산의 전폭적인 그 정결권을 좀 이렇게 확대해주고 대신 그 업무의 잘잘못을 평가해서 잘한 점은 그에 따라 보상을 하고 못한 경우는 페널티를 부과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단 대부분의 사업체에서 그 평가 기준을 어떻게 마련해야 되는지 그것을 전혀 이제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 평가 자체를 생략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1년에 2번은 그 평가한 결과물을 도출해야만 합니다. 평가 기준에 관한 지침을 그래서 마련해 두는 게 좋은데 그 지침에는 평가의 주체 그리고 평가 시기 그리고 안전보건 활동을 얼마나 잘 이행했는지 그거에 관해서 적절히 세부 항목을 만들고 그거에 따른 점수를 부여를 해서 점수대별로 이제 포상을 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시스템을 이렇게 마련해 두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지침에 따라서 반기 1회 평가하고 이를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고 그에 따라 실질적인 인사 조치가 이루어지는 것까지 관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시행령 4조 6호를 보겠습니다. 시행령 4조 6호는 법령 기준에 맞는 안전보건 전문 인력을 배치하라라는 것인데 이거는 사실 시스템을 마련하기가 어렵다라기보다는 현실적으로 그 전문 인력을 구하기가 어렵거나 아니면 그 여력이 안 돼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첩법이 시행된 이후에 이런 전문 인력의 이직들이 늘어나고 구인난이 심화되면서 이미 저희가 배치해 놨던 전문 인력들도 이직으로 공석이 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을 합니다. 그런 경우에 공석이 있을 경우 사고가 발생하면 이게 바로 중첩법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라고 판단되기 가장 좋은 부분이기 때문에 구직을 위해서 회사가 노력한 자료를 이렇게 마련해 두는 것이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우리가 구인 광고를 했고 실제로 그 구인 광고를 통해서 면접도 받고 그렇지만 사람을 구하지 못했다라는 결과를 이제 그런 결과를 대표이사한테도 보고하고 이런 했던 내용들을 잘 보관해 두어야지 그 결혼이 있었을 때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어느 정도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시행령 4조 9호에 대한 부분을 살펴볼 건데요. 네, 시행령 4조 9호는 하청업체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라라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도 상당히 잘 이행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와 같이 이 하청업체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그 평가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참 어려워하시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평가 기준을 잘 마련을 해야 하고 그 평가 기준은 일단 계약 체결을 할 때 그 업체를 선정할 때에도 안전보건 관련 평가가 반영되도록 해야 하고 계약 중에도 안전보건 관련 항목들이 적절히 평가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아직 평가 기준이 없는 그런 업체인 경우에는 이렇게 비슷한 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평가 기준을 벤치마킹을 하든지 아니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일단 평가 기준을 잘 마련해 두는 것이 시급한 문제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이 하청업체를 평가하고 그것이 실질적인 계약이나 뭐 이런 거에 잘 연계가 되기 위해서는 뭐 회사 조직상 이렇게 평가하는 전담 조직과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 부서가 서로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 전담 조직의 평가가 계약 부서에 잘 전달이 되도록 시스템을 구축해 두어야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평가는 평가대로 하고 기준도 다 마련을 했지만 이 해당 조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니 각 부서별로 협업이 이루어지는 시스템까지 마련을 해 두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하청업체의 평가는 각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장에서 평가한 결과를 본사에서 이제 취합을 해야 하겠죠. 그런 후 대표이사한테 반기 1회 보고를 하는 절차가 이루어지는데 사업장에서 평가는 했는데 취합이 늦어져서 보고를 못하는 경우 그 사이에 또 사고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보고가 늦지 않고 그 시기별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챙기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하청업체와 관련해서 또 하나의 현실적인 어려움은 이제 공사 현장에서는 수급인이 이렇게 불법적인 재하도급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중첩법에 따르면 이때에도 수급인은 그 불법 하도급을 준 재수급인에 대한 안전관리 능력을 평가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재하도급 자체가 불법이다 보니까 이게 대놓고 재수급인의 안전관리를 평가하는 게 참 어려운 상황인 경우가 많습니다. 나아가서 이런 경우에는 그 재수급인이 아주 영세한 회사여서 거의 대부분 중첩법 대응 시스템이 전혀 구축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크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을 하면 우리가 하청업체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고 해서 중첩법 위반이라는 것을 이제 제대로 변소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나아가 원청의 경우도 이제 수급인의 안전 관리 능력을 평가 점검을 해야 되는데 원청이 그 수급인의 불법적인 재하도급 사실을 알고도 그대로 묵인을 했을 경우 아니면은 뭐 조그만 주의를 기울이면 알 수 있었는데 그거를
뭐 정확히 파악을 하지 못한 경우에 재수급인의 문제로 중대재해가 발생을 하게 되면 수급인의 안전관리 능력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뭐 사실상 현실적으로 공사 현장에서 도급인이 모든 공정을 딱 수급인하고 직접 계약을 체결해서 안전 보건 관리 능력을 평가 점검하는 것이 뭐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런 재하도급의 문제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우리가 평가 절차를 마련해 두고 할 수 있는 한 성실히 이행했다라는 결과물을 도출해 놔야 그나마 저희가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절히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상으로 그 안전보건관리체계 운영 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무엇보다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야겠지만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중처법으로 처벌되지 않도록 체계를 잘 구축하시기를 바라고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운영 시 이슈에 관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질의사항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사항 시작하기 전에 그 간단하게 그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강태훈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저희가 이제 그 사고가 났을 때 공사 재개를 위해서 그 노동청에 뭐가 잘못됐고 어떤 것에 대해서는 개선을 하겠다라는 식으로 그 자료를 제출하면서 설명을 하는 자리가 개최됩니다. 근데 최근에 수사를 보면 그 수사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그 내용을 가지고 니네들이 이렇게 개선을 했어야 될 걸 처음부터 이행을 했으면 사고가 나지 않았지 않냐. 그러니까 너네들이 결국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고 중대재해다라고 몰아가는 식의 수사도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그걸 너무 그러니까 공사 재개가 급하니까 우리가 뭔가를 잘못했고 앞으로 이렇게 잘해 나가겠다는 그 마음은 이해를 하는데 과연 지금까지 우리 해온 게 전부 잘못됐다라고 비춰버리면 너네가 잘못된 것이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 사고에 대해서는 죄를 인정해라 라는 식의 수사가 진행될 수 있다는 점, 그 부분은 좀 유의를 하실 필요가 있으시고요. 그다음에 방금 김지희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그 수급인 평가를 하는 거는 보통 이제 안전관리 이쪽에 주로 전담조직 쪽에서 하실 거고, 전담조직이 없더라도 그 안전보건 관리를 하시는 직원이 하실 거고, 실제로 이제 수급인하고 계약하는 거는 외주업 그 대회 관계하는 그 부서에서 하실 텐데, 수급인의 평가를 안전팀에서 안 좋게 이 여기는 재계약하면 안 된다라는 식으로까지 평가를 나쁘게 했는데 저쪽에서 그냥 그 계약을 맺었고 마침 그 회사에서 잘못이 있어서 사고가 나면 그건 바로 중대재해가 될 수 있거든요. 직접법으로 처벌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그 회사가 아니면 절대 대한민국에서 공사가 안 된다는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그 안전팀에서 이 회사하고 재계약하면 안 된다고 평가를 줬을 때 계약부서에서는 그거를 만약에 뒤집으려면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한 뒤집으면 곤란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질의응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예. 질의응답 첫 번째인데요. 저희가 일단 사전 질의를 총 16개를 저희들한테 보내주셨더라고요. 근데 지금 방금 저희가 강의하는 과정에서 설명드리는 과정에서 6개 정도가 해결이 됐어요. 6개 정도 해결됐고, 그다음에 지금 나머지 10개 정도에서 일단 5개만 추려봤습니다. 5개 추려봤고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뭐 이게 정답이 꼭 맞는다는 보장은 없는데 일단 제 견해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사업주의 의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같이 수시 또는 정기점검에 해당하는 제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산업법상 가끔 이렇게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님들이 나와서 점검하는 절차가 중처법에도 있느냐라는 질문이신 것 같은데 이런 제도는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 시스템을 구축을 하였다면 그 시스템에 대해서 반기별 이렇게 점검을 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 회사에서 해야 되는 거고
내년에는 아까도 계속 반복된 이야기지만 50명 이하, 50억 이하가 없어지기 때문에 50 미만 그게 없어지기 때문에 모든 회사에서 다 그걸 해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사업장에서 사규가 잘 정비되어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추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위험은 없는지 당연히 위험은 있습니다. 근데 사규가 잘 정비되어 있고 이걸 잘 일선까지 무슨 어디 현장에서 뭘 하라라는 식으로 사규를 보통 본사에서 만들 텐데 그 본사를 그 일선에 다 내려주고 그 일선에 담당하는 직원분이 이걸 정확하게 습득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세 번째 그 사규의 사항을 이행하는 것까지가 사업주의 의무 이행에 포함되는 것인지요. 예, 이렇게 여기까지 해야 사업주의 의무 이행이 포함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사에서 만든 그런 사규, 아까 말씀 1호부터 9호까지 있는 그런 모든 규정들을 요새는 지금 만들고 있으니까 또 이미 만들어진 회사도 많고요. 그 회사가 일선에서도 숙지돼서 그게 부분별로 다 이행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또 점검하는 전담 조직 쪽에서는 그걸 다 점검을 해야 이게 이행이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은 IT 기업의 현실적인 전담 조직 운영 방안이 궁금합니다. 이 부분은 아마 제가 이제 이해하기로는 혹시 사무직 직원만으로 구성된 회사들의 경우에도 그 현실적으로 어떻게 중첩법 대응을 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이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은 대부분 지금 오늘 저희가 설명드리는 내용도 주로 건설회사라든지 제조업체 위주로 설명이 되고 있구나라고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이 많이 생각을 하실 텐데 사실은 물론 그쪽 부분이 가장 사고가 많이 납니다. 건설회사나 제조업 쪽에서 사고가 나기 때문에 그쪽 부분에 편중돼서 저희가 설명드리는 건 사실인데요. 사실은 이 1호부터 9호까지를 다 이행해야 될 거는 건설회사 제조업체뿐만 아니라 모든 회사에서 다 포함되는 거고 노동청이나 대검에서도 다 사무직 직원만으로 구성된 회사도 당연히 중첩법상 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는 제대로 이행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500명, 그다음에 3인 이상 등인 경우에는 전담 조직도 필요하고요. 50명 이상인 경우에는 뭐 전담 직원을 두둔해서 하여간 좀 관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위험성은 사실 아마 아까 말했지만 건설회사나 제조업체보다는 사망 위험이 사실은 적게 발생합니다. 하지만 그 과중한 업무나 그 급격한 업무 환경 변화로 인한 뭐 스트레스 때문에 뇌심혈 관계 질환이 발생해서 그게 원인이 돼서 사망을 하거나 또는 뭐 직장 내 괴롭힘이라든지 또는 직무 스트레스로 의한 뭐 자살 또는 뭐 출퇴근제에 관련돼서 사업주가 제공해준 무슨 그 버스라든지 이런 걸 타고 출퇴근을 하는데 사고가 발생해서 사망을 하였다라고 하면 그게 뭐 중대재해가 될 가능성을 아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면은 1호부터 9호까지를 다 이행해야 한다면 당연히 산업안전위원회 같은 걸 통해서 직원들이 그 어려움이 어느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는지를 좀 그 같이 들어봐야 되고 의견 청취를 당연히 해야 되니까 어디가 뭐 미끄러워서 넘어질 위험이 있다든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충분히 그 다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강태현 변호사님 말씀하신 매뉴얼 같은 경우도 뭐 사무실에서도 화재나 감전 뭐 이런 거는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 사무직 근로자들이만 그 일하는 공간이더라도 위험의 요인을 발굴을 해서 시나리오를 작성해서 매뉴얼 마련하고 해가지고 그 비상훈련 같은 것도 필요합니다. 이걸 질문을 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IT 기업의 현실적인 전담 조직 운영 방안은 혹시 사무직 직원만으로 구성된 회사가 아닌가 싶어서 답변 이렇게 드렸습니다. 다음은 현재까지 기소된 사고 건들을 바탕으로 수사 방향이나 사고 발생 시 우선적으로 대처해야 할 대응법이 궁금합니다. 이건 방금 충분히 그 판례 설명이라든지 저희 강태훈 변호사님의 수사 대응 방안에서 말씀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아마 2번 질문 때문에 그러는데 현재까지 판결로 봤을 때 중대재해가 발생하기 전까지 유사 사고에 대한 벌금이나 과태료 등 처벌 이력이 없었다면 법적 의무 사항에 대한 형식적 틀만 갖추고 있었다고 가정하여도 검찰 측에서는 이행을 했다고 보는지 궁금합니다.
아까 그 2번 질문과 마찬가지로 사규와 이런 제도만 갖춰서는 안 되고 그게 적절하게 다 이행이 될 수 있어야만 그 형사적인 처벌을 면하거나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즉 내실에 있는 위험성 평가가 진행되지 않았더라도 위험성 평가를 진행만 했다면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인지요가 질문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말했지만 그 위험성 평가는 그 노동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고 사고가 나면 아까 우리 강 변호사님 말씀하셨듯이 산업법상 그 주의 의무 위반이라든지 이걸 다 특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많이 조사받는 것이 위험성 평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철저히 대비를 해야 되는 거고요. 형식적으로 위험성 평가 진행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예, 실질적으로 해야 되고 예, 사후에 뭐 서류만 바꿔놓는다든지 그래서는 전혀 안 되고요. 그다음에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등 평가의 중요성 및 바람직한 평가의 예시가 궁금합니다. 중대재해와의 직접적인 인과가 왜 인정되는 것인지 예, 충분히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 현장 소장, 그러니까 안전관 총괄 책임자에 대한 평가는 본사에서 하지만 또 각 관리 책임자라든지 안전보건 관리자 같은 경우는 그 형단 수장님 하시는 거고, 근데 평가를 실제로 했는데 보니까 이 사람은 도저히 현장에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라고 평가를 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현장에서 제외하는 게 맞겠죠. 근데 그분들이 계속 계시다가 그분들이 뭔가 잘못해서 하고 났다고 한다면 그건 이제 중체법이 됩니다. 그래서 그 아까 말했지만 산업안전보건법상 인정이 되는 거고 중체법상으로는 그런 사람들이 현장에 있어서는 안 되게 하라는 게 중체법상의 그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런 그 요구 사항인데 그분들을 계속 현장에 뒀기 때문에 결국은 개형 책임자가 책임을 져라라는 데까지 되기 때문에 이중의 인과관계가 충분히 인정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 등의 평가가 중요하다. 그리고 아까 오늘 두 개 봤던 그 판례에서는 두 개 다 그 얼마 적용이 안 된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아예 이런 평가 기준 자체를 마련하지 못했어요. 근데 지금은 상당 부분 평가 기준은 마련되어 있거든요. 물론 아직도 조금 그 규모가 적은 회사에서는 어떻게 만들지를 몰라서 못 만들고 계시는데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분 아까 우리 김지희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벤치마킹을 하든지 해서 조속히 만드셔야 되고 실질적으로 이행도 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걱정스럽고 저는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견해가 다를 수 있지만 그 회사에서는 상을 주는 대로만 지금 이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 많아요. 그러니까 잘하신 분 발굴해서 상 주고 포상하는 걸로 하는데 어떻게 그걸 그 현장에서 제외시키는 것까지는 도저히 못하겠다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 부분은 진짜 나중에 검찰이나 노동청에서 그런 사례가 발생을 하게 되면 어떻게 평가할지는 저도 사실은 잘 모르겠는데 저는 부정적이에요. 저는 현장에서 그런 분들은 약간 계시면 안 된다라는 게 저의 입장이긴 한데 그건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500명 이상 사업장에 해당되어 안전보건 관리를 담당하는 전담조직 3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담조직 인원 중 2명이 안전보건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다면 전담조직의 임원은 겸직을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것도 뭐 설명이 다를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차라리 이럴 거면 그 전담조직을 2명으로만 구성을 해도 되지 않을까 싶네요. 2명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전담조직을 차라리 2명만 하고요. 임원은 그냥 아예 전담조직에서 빼고 겸직을 시키시면 될 것 같은데 500명 이상 사업장이라면은 아까 말했지만 그 사무직 근로자들만 계시는 사업장이 아니라면 지금 500명 이상 사업장에서 3분 가지고도 사실은 전담 조직에서 이 이행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지는 않을 겁니다. 저희들이 컨설팅도 해드리고 봐도 굉장히 이 정도 규모라면은 훨씬 더 많은 수가 오히려 더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사무직 근로자가 아니라면. 예, 그래서 아까 말했지만 여기 대해서는 답은 그 2명은만 차라리 전담 조직으로 해라. 임원은 아예 전담 조직에서 빼라는 거죠. 아니면은 예, 빼라는 게 차이 맞습니다. 전담 조직 겸직을 하면서 아예 전 조직에서 빼고 그냥 하시면 되죠. 예. 그리고 몇 가지 질문이 더 있는데요. 읽고 할까요? 예. 하는 데까지 해보겠습니다. 예. 건설공사에서 일부 영무에 대해 하도급을 시행하는 경우 하도급 업체에 안전관리비를 계상했을 때와 안 했을 경우 원도급사의 법적 안전 책임 범위를 줄일 수 있나요? 이 조건에 해당하는 각각의 사례 및 판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여기에 대한 사례나 판례는 아직 없습니다. 없는데 아까 우리 김지희 변호사님 말씀하셨듯이
그 건설회사 같은 경우는 아까 말했지만 산업안전관리비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런 기준으로 하시면 되고, 다만 아까 김지희 변호사님 설명처럼 플러스 알파가 더 필요한 게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사를 받을 때.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예비비 제도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실제로 일선에서 그 안전관리비가 없었을 때, 그러니까 노동청의 생각은 뭐냐면 산업안전관리비는 당연한 거고 플러스 알파를 안전보건에 더 쓰라는 이야기거든요. 그 법의 취지는. 그러니까 그러게 가능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놓고 실질적으로 그런 사례가 있으면 자료를 준비해 놓는다면, 예를 들어서 일선에서 정말 돈이 필요했는데 산업안전관리비를 다 썼다. 근데 이건 긴급하게 예비비가 필요해서 이걸 집행하기 위해서 본사에 이야기해서 본사에서 이렇게 내 돈을 내려줘서 그 안전관리비를 사용했다라는 사례가 있다면 수사를 받을 때 굉장히 좋은 인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처법 산업법상 오너나 경영자가 아닌 산업안전관리 책임자의 안전관리 범위나 법률적 리스크의 범위가 궁금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거는 그냥 그 산업안전관리 책임자분은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 현장수장님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면 어떤 현장을 맡아서 담당하시는 안전관리자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중처법상 경영 책임자가 아니라면 이건 산업안전보건법상으로 처벌을 그러니까 그 산업안전보건법만 적용이 되는 거고요. 그거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있는 각종 그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에 따라서 법률 범위가 그 형의 범위가 정해지니까요. 그 정도만 신경 쓰시면 됩니다. 정기 비정기적으로 사업장을 방문하여 위험 요소를 발굴하고 개선토록 지도하고 있으나 아마 안전보건 그 전담 조직의 직원분 그 라인에 계시는 것 같습니다. 개선의 속도와 질이 떨어져서 걱정인데요. 특히 위험 요소가 개선되기까지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어 는 항목들에 대해서 나름의 사유까지 대응 방안을 수립하여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의 품위를 득하여 대응하고 있으나 이와 유사한 항목으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직접적으로 회사에 미치는 영향이 많이 클까요? 예, 충분히 그 고민이 되시는 부분이고, 저는 이제 혹시 강의나 이런 데 나가면 이런 사례를 들어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데서 그 지게차 같은 걸로 작업을 하는데요. 지게차를 한 10대 정도 보유하고 있어요. 어느 회사에서. 근데 지게차가 하나에 뭐 예를 들어서 15억, 20억 굉장히 뭐 비싼 고가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10개가 어느 정도 시차를 두고 있겠지만 굉장히 노후해요. 근데 직원들 이야기를 들어보거나 그러면 지게차나 이런 중장비가 노후해서 위험하니까 이걸 교체해달라.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회사 예산상 10개를 한꺼번에 이렇게 교체하기는 도저히 어려운 상황이다. 근데 이 노후는 했지만 아예 사용하지 못할 수령의 그 기계는 아니다라고 한다면 그걸 얼마든지 한 5개년 계획이라든지 10개년 계획이라도 세워서 교체해 나갈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런 부분들을 대신 예전에 뭐 한 번 6개월에 한 번 법에 정한 게 6개월에 한 번 정도 이걸 정기 검사를 받으라고 했다면 6개월에 한 2번 비용은 들더라도 그런 식으로 더 관리를 한다면, 그리고 그런 모든 절차를 전부 다 그 회의라든지 이런 보고서라든지 아니 걸 다 자료를 남겨놓으면 실제로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다고 하더라도 그것까지 기소를 할 수 있을까라는 점에 저는 약간 의문은 들거든요.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게 다 맞다는 건 아니지만 분명히 수사기관에서도 그 정도의 절차를 밟아서 대응을 했다면 그 기소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고민을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는 했고, 그 다음에 아마 해운 관련된 질문 같은데요. 이거는 저희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별법상 그 아까 우리 강태현 변호사님 잠깐 말씀하셨지만 그 특별법상 이렇게 법령에서 정하라는 것들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정하는 거고, 기본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은 적용이 된다고 보입니다. 네, 그리고 그 사전 질문 중에 제가 강의 중에 간단히 언급했던 제 5조 관련해서 추가로 더 질문을 주신 부분이 있는데요. 네, 문의드린
질문을 주신 내용이 그 4조의 항목을 수급인이 해야 하는 걸 도급인이 다 해야 하느냐, 5조에 따라서 그러니까 도급인이 수급인의 안전관리 책임자도 평가하고 수급인의 경영 방침이나 뭐 이런 것들도 다 설정하고 이런 업무를 다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라고 구체적으로 질문을 주시면서 네, 언급을 해주셔서 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5조에 따라서 이제 그 도급이나 용역 위탁의 경우 이제 4조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지 이것을 도급인이 수급인의 뭐 전체적인 상황을 4조 1호부터 9호까지 다 다시 해야 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4조 1항에 따라서 그냥 하청업체의 평가 정도만 하면 되지 뭐 수급인의 그 나머지 다른 부분들 관리 감독자를 뭐 반기 일에 평가해야 된다든지 수급인의 경영 방침 목표를 도급인이 만들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그런 수급인의 종사자가 사고가 발생했을 때 도급인은 도급인 회사에서 해야 하는 의무를 잘 이행하고 그 하청업체만 잘 평가를 하면 충분히 그 의무 이행을 다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가 준비한 웨비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문이 있으시거나 하시면 저희의 공식 이메일 계정으로 질문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잘 취합을 해서 순차적으로 답변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웨비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